이 장에서는 화학식과 균형화학 반응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요소까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몰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분자식과 실험식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몰의 개념부터 해볼까요? 1몰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집단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성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외우라고 했나요?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나요? 외울 필요 없죠. 근데 아보가드로 개수는요, 기본적인 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6.02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6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고 곱하기 10의 23성계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래서 1몰의 HCl 분자다 그러면 HCl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성계만큼의 집단이다. 근데 HCl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도 한 개 있고 Cl 원자도 한 개 있죠. 즉 H가 1몰이고 Cl이 1몰이고 H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성계, Cl이 6 곱하기 10의 23성계입니다. 얘 1번하고 밑에 얘 2번부터 얘 4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혹시 녹색이 있으면은 표시하세요. 얘 1번을 혼자 묶어 놓고 얘 2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 놓으세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HCl이라는 것은 분자죠. 분자는 한 개 입자의 덩어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수소 원자 한 개, 염소 원자 한 개가 모여서 분자 한 개. 그런데 NaCl 그러면은 이 NaCl 한 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표현은 하지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모일 때는 한 개 한 개 모여서 두 개가 딱 모여서 한 개 입자가 아니고 항상 우리 앞에서 보니까 Na 플러스 주위에 염화이온이 6개, 염화이온 주위에 Na 플러스 6개. 그걸로 끝나네요. 아니죠? Na 다음에 Cl이고 Cl 다음에 또 뭐예요? Na죠? Na 다음에 또 Cl이죠? 3, 4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이온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SiO2도 마찬가지죠? Si 한 개하고 산소 두 개가 모여서요? 그렇지가 않아요. 규소를 기준으로 해서 규소 주위에 산소가 몇 개 결합합니까? 4개 결합해요. 또 산소 주위에 규소는 2개 결합하고 규소 주위에 산소 4개 결합. 이런 식으로 3, 4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NaCl이 Na 플러스 주위에 염화이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염화이온 주위에 Na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3, 4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결합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보니까 몇 대 몇이더라고요? 1대1. 이것도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보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하더라? 1대2로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표현하죠. 그 밑에 있는 탄소,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가 계속 결합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 개 입자인지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 2번부터 얘 4번까지 그 왼쪽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실험식이라고 적었어요. 실험식. 얘 1번은 H 원자 한 개, Cl 원자 한 개가 모여서 분자 한 개를 이뤘다. 저건 무슨 식입니까? 분자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식이든 분자식이든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1몰의 HCl이다. 그러면은 H 원자 1몰, Cl 원자 1몰. 그리고 NaCl 1몰이다. 그러면 Na 플러스 1몰, Cl 마이너스 1몰. 그리고 SiO2 1몰이다. 그러면은 Si 1몰, 산소 2니까 몇 몰이에요? 2몰이죠. 개수로 따지면 규소가 6 곱하기 10의 23성계, 산소는 6 곱하기 10의 23성계 몇 배? 2배. 다이아몬드 1몰이다. 그러면은 이 1몰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탄소 원자 개수가 몇 개라고요? 예, 6.02 곱하기 10의 23성계죠. 그 밑에 있는 얘 5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6번으로 가볼까요? 에틸렌과 HCl이 반응해서 클로로에테인을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균형화학 반응식인데 파란색 공간펜으로 얘 6번부터 시작해서 얘 7번까지를 여러분들 네모가로 표시 열고 닫고를 딱 해놓으세요. 에틸렌 분자 한 개하고 염화수소 분자 한 개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다 반응하고 사라지면은 클로로에테인이 한 개가 돼요. 또는 이거를 1대1대1이라고 하죠. 한 개씩이 아니라 몇 개라고 해야 돼요? 15개, 15개 결합하면은 1대1로 결합해서 이게 15개가 생성되더라. 또는 6.02 곱하기 10의 23성계인 1몰하고 반응해도 다 사라지게 되면 이게 몇 몰? 1몰만큼 생성되더라. 자, 이 앞에 있는 숫자, 그걸 우리가 개수라고 하죠. 1. 개수비가 얼마예요? 1대1대1이죠. 개수비는 곧 뭐가 똑같더라? 분자 수비하고 똑같아요. 또 뭐하고 똑같아요? 몰 수비하고 똑같죠.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 7번에 보니까 수소하고 질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자, 이거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수소 분자가 3개, 그리고 질소 분자가 1개, 암모니아 분자가 2개라고 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몰이죠. 수소 분자 몇 몰? 3몰, 질소 분자 1몰이 반응해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면은 암모니아 분자가 몇 몰이 돼요? 2몰이죠. 그래서 저렇게 개수비는 바로 분자수 비이기도 하고 몰수 비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저런 식을 우리가 균형화학 반응식이라고 표현하고, 균형화학 반응식의 기본적인 사상이 있죠. 반응물에 존재하는 원소, 질소, 수소하고 생성물에 존재하는 질소, 수소는 원소의 종류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반응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수 6개, 질소 원자수 2개죠. 생성물에도 질소 2개, 그리고 수소 원자수 몇 개? 6개. 저렇게 숫자가까지 완전히 같아야 돼요. 저런 식을 뭐라고 합니까? 균형화학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화학 반응식이고, 여러분들은 균형화학 반응식이라고 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반응물, 생성물 구성 원소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같더라.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뭐가 같더라? 원자수. 물론 이게 원소의 종류를 고려한 그 원자수죠. 원자수도 어떻더라? 같더라. 그렇게 되면은 균형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화학 반응식에서 두 번째 이제 이 꼭지로 넘어갑니다. 균형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있죠.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 하고, 그 개수비는 곧 뭐하고 똑같더라고요? 분자수 비하고 동일하더라. 또 그 개수비는 몰수 비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근사적으로는 반응물, 생성물들이 전부 기체일 때는 한 개는 액체고 한 개는 고체고 이러면 안 돼요.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에는 무슨 비도 근사적으로 성립되더라고요. 부피 비도 근사적으로 성립이 되죠. 근사적이라는 것은 부피 비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러프리하게 계산할 때는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온도, 압력, 부피 속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수가 똑같아요, 달라요? 분자수가 약간씩은 차이 나죠. 왜 그러냐면 기체 분자 자체의 사이즈도 다르고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균형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의 원소 종류 같고 원자수도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화학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암모니아를 표현할 때 NH3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화학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틸렌이라는 분자를 표현할 때는 C2H4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뭡니까? 화학식이에요. 그리고 이산화규소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적기에는 SiO2라고 적죠. 이것도 뭐라 합니까? 화학식.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요, 이렇게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표현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화학식은 시작. 화학식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및 각 원소의 원자수를 나타낸 것. 어떤 경우에는 원자수를 나타내요. 에틸렌에서는 탄소 2개, 수소 4개 모였어. 암모니아는 질소 1개, 수소 1개가 모였어. 수소 3개가 모였어. 근데 이산화규소는 규소 1개, 산소 2개예요. 그렇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 결합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죠. 이걸 뭐랍니까? 실험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의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크게 분자식과 실험식이죠. 분자식은 숫자를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딱 보니까 이온식, 지성식, 구조식 다 보니까 아세트산이 있죠. 자, 빨리 카운팅 하세요. 아세트산의 구조식 여기에 있는데, 아세트산의 구조식에서 탄소 몇 개? 2개, 수소 몇 개? 4개, 산소 몇 개? 2개. 이래서 이 아세트산을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종류가 적혀있고 개수 2개, 4개, 2개 적혀있어요. 이걸 말합니까? 분자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2대 4대 2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1이죠. 그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는 것을 뭐랍니까? 실험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아세트산은 2대 4대 2이기 때문에 1대 2대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화학식 그러면 크게 무슨 식과 무슨 식이 나온다고요? 분자식과 실험식이 나오죠. 그리고 분자식과 실험식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여러분들 14쪽으로 가보세요. 14쪽 열에서 14쪽 우리 지금 2단으로 돼 있죠, 책이. 그죠? 그래서 왼쪽 열하고 오른쪽 열 제일 위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 공식이 나와 있죠.
실험식에다가 어떤 양의 정수 n을 곱하게 되니까 무슨 식이 나오더라? 분자식이 나오더라. 그리고 실험식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원자량 합을 실험식량이라고 표현하고 그거에다가 똑같은 양의 정수 n을 곱하면 뭐가 나오더라고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요 삼각관계를 여러분 파란 정화펜으로 박스 표시를 하세요. 물론 여기서는 특정한 예를 가지고서 적어 놓게 되는데 저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출제라고 표현하고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조한길이 출제한다고 하면 분명히 출제가 돼요. 자, 그 조관계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13쪽으로 가서 이온식을 볼까요? NaCl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염화나트륨을 NaCl로 표현한 것인데 이때 나트륨 이온이 1개, 염화 이온이 1개예요. 사실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결합하는데 1대1이에요. 1대1이잖아요. 그래서 1대1이고 이건 일종의 뭡니까? 실험식이죠. 실험식 중에서도 이온 결정의 실험식을 특별히 이온식이라 하는데 이런 용어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상관없을까요? 몰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아세트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참 많이 보죠.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일종의 시성식이에요. 시성식은 알킬기라고 하는 자공기와 카르복식이라는 자공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저것을 시성식이라는데 시성식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알면 된다고요? 실험식과 분자식 그리고 그 두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결합팔로 단일 결합은 이 선 하나, 이중결합은 2개, 그리고 삼중결합은 3개 이렇게 해서 이 결합팔로 다 표현한 것을 구조식이라고 저것도 여러분들이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화학식 양이죠. 자, 여러분 바로 밑에 화학식 양인데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원자량 합을 화학식 양이라고. 그러면은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원자량 합을 뭐라면 될까요? 분자량. 실험식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원자량 합은 실험식량이죠. 아세트산을 보면은요, 분자식이 이래요. 탄소 한 개당 12.0 AMU 곱하기 2, 수소 한 개당 1.0 AMU 곱하기 4, 산소 한 개당 16.0 AMU 곱하기 2. 그렇게 해서 다 하니까 얼마? 60.0 AMU 나오죠. 실험식은 이것이 C, H2O예요. 실험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12 곱하기 1, 1 곱하기 2, 16 곱하기 1에서 보니까 30이죠. 이 실험식과 분자식 관계 환산이 이제 얼마 곱하면 분자식이 나와요? 2죠? 그러면은 실험식량에도 똑같은 숫자 뭐를 곱하면은 2를 곱하면은 분자량이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재, 이 교재 페이지에 보면 이온식량, NaCl도 마찬가지예요. NaCl에서 NaCl일 때 여러분 굳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질문. Na가 원자량이 23.0이에요. Cl이 얼마예요? 36.5죠. 35.5 맞아요? 예, 35.5죠. 35.5하고 23을 더하면은 58.5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얘는 전자 한 개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23.0 AMU에서 좀 빼야죠. 이거 58.5에서 전자 한 개 더 들어왔잖아요. 빼야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로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면은 23.0이 정확해요? 근사치예요? 근사치죠. 전자 한 개 사라졌다고 해도 그 전자는 원자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원자 전체 질량의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40분의 1이고 거기다가 원자 전체는 양성자, 중성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분의 1이나 수만분의 1일 테니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이라 하더라도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전자 한 개 이런 만큼 얘가 어때요? 전자 한 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셈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온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거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원자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서 몰 질량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몰 질량, 몰이 뭐예요? 1몰, 6.02 곱하기 10의 23성계죠. 그거만큼의 질량을 우리는 몰 질량이라 하고 여러분들은 파란색 형광펜 가지고 박스 표시하세요. 분자량의 숫자에다가 그램 표시를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몰 질량이 되더라. 파란색 형광펜으로 박스 표시,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한 개 넣으세요. 이미 다시 알고 있는 건데 문장이 또 있으니까 제가 한번 표시를 한 거죠. H2O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분자량 산소 16.0, 수소 1.6 곱하기 합하면 얼마입니까? 욕하지 마세요. 18.0 AMU입니다. 그렇죠? 분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분자 한 개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AMU 단위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것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뭐가 똑같다고요?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숫자가 똑같으니까 18.0 얼마가 된다고요? 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램이 된다.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인데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예요. 원자면은 원자고 분자면 분자인데 분자 몇 개입니까? 1몰 개죠. 분자 1몰 개라는 것은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성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분자량이 몰 질량으로 바뀌어요? 예, 1몰 개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성계가 됐어요. 근데 왜 숫자가 같아요? 라고 하는데 단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항상 암기하세요. 몰 질량은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실험식량 모두에 제공되는데 거기에다가 하여튼 뭐는 똑같다고요? 숫자는 똑같고 단위만 뭐로 바뀐다? 그램 단위. 그 다음에 몰 질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18.0g이라고도 하지만 18.0g 그리고 1몰의 질량이니까 per 몰이라고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숫자가 안 바뀌고 똑같냐라고 하는 것을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8.0 AMU이죠.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예, 6.02 곱하기 10의 23성계를 곱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18.0 AMU 그리고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성계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몰 질량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몰 질량이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분자량이었죠. 그리고 분자량과 몰 질량의 환상관계에서 AMU 단위인데 AMU가 바로 얼마냐면은 AMU라고 하는 것이 6.02 곱하기 10의 23성분의 1g이에요. AMU가 그램 단위로 나타내면 바로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 숫자의 그램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성계 이렇게 나타내죠. 한 개당.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6.0 곱하기 10의 23성이 딱 소거되면 뭐만 남아요? 18.0만 남잖아요. 그래서 18.0 뭐가 됩니까? 그램. 그리고서 예, 단위는 뭐만 남았다고요? 그램만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분자량과 몰 질량의 상관관계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는 똑같은데 단위만 AMU에서 뭐로 바뀌었다? 그램 단위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하세요. 분자량은 0을 하면은 molecular weight예요. 몰 질량은 0을 하면은 molar weight죠. 둘 다 MW예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MW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양론 계산할 때 몰수는 MW분의 W 이렇게 하잖아요. 또 MW분의 W라든지 MW분의 M이라고 하는데 이때 MW가 질문 분자량일까요? 몰 질량일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몰 질량이에요. 그래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다. 저렇게 나타나 있어요. 숫자는 똑같고 뭐는 다르다고요? 단위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숫자는 똑같으니까 저거를 분자량처럼 생각하게 되고 몰 질량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답니다. 자, 계속 이제 진행을 합니다. HCl 분자량이 36.5mU죠. 몰 질량은 뭐는 똑같다고요? 숫자 똑같죠? 따라서 몰 질량 단위만 뭐로 바뀌어요? 그램. 얼마입니까? 36.5g 또는 뭐라고 된다고요? 36.5g per 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의 분자량은 342.0mU인데 이거의 1몰 개만큼의 질량을 몰 질량 얼마? 342.0g. 질량 백분율을 실험식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 백분율의 숫자 있죠?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요 세 종류 원소들의 질량 백분율이 있어요. 그 질량 백분율을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100이죠. 당연히 질량 백분율을 다 합하면 100이에요. 분율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1이에요. 자, 그 원리를 이제 가지고서 봅니다. 그래서 질량 백분율의 숫자를 무조건 그램수로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램수를 알면은 그거를 또 다시 몰수로 환산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몰수의 정수비가 바로 실험식이죠. 그래서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흰색 고체가 있는데 이것이 인하고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인과 산소의 질량 백분율이 각각 43.6하고 56.4%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43.6g과 56.4g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램수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몰수로 환산하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인 같은 경우는 몰 질량이 31.0g per 몰. 그리고 질량은 지금 43.6g. 그러니까 몰수가 이렇게 나오죠. 산소도 몰 질량분의 질량하면 되고 산소 1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16.0g이죠. 그래서 그거분의 56.4라고 하는 질량.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과 산소의 이 몰수의 비가 1.41 대 3.53. 여기서는
더 작은 숫자,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누면 돼요. 이것도 1.41로 나누고 1.41로 나누죠. 그랬더니 이게 1대 2.5라고 1대 2.5의 가장 간단한 정수면은 2대 5죠. 그래서 이 P2O5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실험식입니다. P2O5가 실험식이면은요, 인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31.0이죠. 그리고 산소 16.0이죠.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해서 더하게 되면 실험식량은 142.0이에요. 여러분 실험식량은 AMU 단위예요. 분자량도 단위가 뭡니까? AMU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자량이 이 문제 중에 나왔어요.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284래요. 그러면 환산인지 얼마일까요? 2죠. 그래서 N값이 2구나 똑같이 2고 실험식은 이미 P2O5인 거 알죠? 곱하니까 분자식이 뭐가 나왔다고요? P4O10이라는 분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험식을 거꾸로 질량 백분율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실험식을 질량 백분율로 전하는 것은 얘 2번 지금 건너뛰었어요. 얘 2번 건너뛰고 그때는 이 실험식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몰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몰수 비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 나는데 무조건 그거를 몰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분자식이 이래요. 분자식이든 실험식이든 상관없어요. 탄소의 몰수가 몇 몰이라고요? 9몰, 수소가 8몰, 산소가 4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거를 질량으로 환산하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그렇다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죠. 산소는 몰 질량이 얼마? 12.0 곱하기 이제 9몰. 그리고 수소는 1.0 곱하기 8. 산소 16.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전체적으로 이런 질량이 나오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180이죠.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 일단 질량 백분율을 구하기 전에 질량 분율은 얼마입니까? 질량 분율은요, 전체 질량분의 이 탄소의 질량 108, 수소도 전체 질량분의 그거의 질량, 그리고 산소도 전체 질량분의 그거의 질량. 그러면 이제 질량 분율이 되고, 분율에다 뭐를 곱하면 몇 분율 돼요? 100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질량 100분율이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질량 100분율을 실험식으로 환산할 때는 질량 100분율의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램수를 몰수로 환산하죠. 거꾸로 이번에는 실험식이나 분자식을 질량 100분율로 환산할 때는 그 식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요? 몰수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질량으로 환산하고 난 다음에 질량 100분율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로 다음 섹션의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15쪽을 보니까 원소 분석법이 나옵니다. 화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물질은 뭐니 해도 유기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탄화수소 화합물이고 그 탄화수소 화합물들을 주로 다루는 게 뭡니까? 유기화학이죠. 여러분들이 의전원이나 치전에 약대 어디를 가더라도 무기물은 다룰 일이 잘 없어요. 물론 무기물을 다루긴 다루는데 무기물은 유기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산도 집어넣고 염기도 집어넣고 또 촉매도 집어넣죠. 그 대부분 다 뭐예요? 산이나 염기나 촉매는 무기물이죠. 또 반응할 때 물도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툴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지만 출발 물질이나 또는 타겟 물질은 다 뭐라고요? 유기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이 연소 분석법을 통해서 실험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물질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탄화수소 화합물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가 기반인 물질이에요. 물론 거기에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지수나 다른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여기 퍼니스에 집어넣었어요. 퍼니스 용광로죠. 또는 줄여서 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백금은 굉장히 농점이 높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타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루를 딱 집어넣고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온도, 기본적으로 1000수백도 이상의 온도를 가열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연소 반응을 시켜요. 여러분들 CH가 기반인 물질에서 산소를 집어넣어서 연소 반응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자 따라서 연료가 누구하고 결합한다고요? 산소하고 결합하죠. 그걸 우리 말합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산소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또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의 이 원소가 어떤 원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연소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어주게 되고 산소를 집어넣어주는데 산소를 그냥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분이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분 속에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무수 염화칼슘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산소가 들어와서 완전 연소 반응이에요.
완전 연소 반응을 하다 보면은 H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질이 잘 없어요. H2 생성합니다. 그런데 탄소는요, 산소가 모자라면 뭐를 생성합니까? 일산화탄소를 만들죠. 일산화탄소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끝에 촉매가 있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뀌도록 만들어져요. 빠르게 바뀌도록 하죠.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더라도 그거를 촉매를 통해서 촉매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모두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체물질은 이산화탄소와 H2. 또 뭐가 있을까요? 기체물질은 반응하고 남은 산소도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산소는요, 어차피 이렇게 쭉 계속 나가더라도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가게 돼 있고. 자, 첫 번째로 누구를 먼저 흡수하느냐면 빨간색 볼펜을 하세요. H2O를 먼저 흡수해야 됩니다. 또 빨간색 볼펜으로 하세요. 두 번째로 뭐를 흡수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돼 있죠. 이산화탄소를 먼저 흡수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산화탄소는 산성기체인데 산성기체만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특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흡수할 수 있는 막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리고 H2O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사이즈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기 때문에 그 입자 사이즈로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2O가 먼저 흡수가 돼야 됩니다. H2O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흡수돼 버리면은 탄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제일 앞에 게 A죠. 그 다음 게 퍼니스가 B예요. H2O 흡수하는 게 C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게 D죠. 제일 끝에 또 뭐가 있나요? E가 있죠. 왜 E는 또 무수 염화칼슘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기류가 이쪽으로 통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그 농도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데 수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분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수 염화칼슘으로 수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니까 A는 산소 첨가할 때 수분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흡습제를 사용하죠. 그때 많이 쓰는 게 무수염화칼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 할 때 그 이야기 했죠. 무수염화칼슘은 뭐라고요? 물 먹는 하마의 성분이에요. 염화칼슘이 이 겨울철에 사용하는데 겨울철에 있는 염화칼슘은 이미 뭐예요? 물 먹은 하마예요. 공기 중에 염화칼슘이 있으면은 공기 중에 수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물 먹은 하마고 이 물 먹는 하마는 그 물 먹은 하마에서 H2O를 탁 제거해서 진짜 물이 안 묻어 있는 무수염화칼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과염소산 마그네슘인데 이것 자체도 이 중성 상태인데 옆에 보니까 피포오텐이죠. 피포오텐은 바로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피포오텐이 수분하고 접촉하면 뭐로 바뀌던가요? 인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산성흡습제입니다. 산성흡습제인데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자, B. 로죠. 용광로고 거기서 연소 반응이 이루어지고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더라도 저기 촉매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밑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파란색 공간펜으로 여러분들을 네모가로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를 네모가로 표시를 하세요. 세 번째, 이 C관에서 H2를 흡수했고, 자, H2를 흡수했는데, H2가 흡수된 거를 어떻게 알아요? 질량으로 알죠. 그 U자관의 질량 변화가 바로 흡수된 H2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또, H2O의 질량을 알면은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H2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H2O에는 여기 분자 한 개당 수소 몇 개이세요? 2개죠. 따라서 이 H2O의 몰수에 비해서 수소의 몰수로 환산하면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를 해야 돼요. 거꾸로 계산하면 안 돼요. H2O,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조를 생각하세요. H2O 분자 한 개당 수소가 2개니까 H2O가 10몰이면은 수소 원자로 따지면 몇 몰이라고요? 20몰이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흡수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성이죠. 산성기체를 흡수하려면 D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산성과 반응하는 염기성 흡습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연기성 흡수제라서 여기서는 소다석회를 사용했는데, 자, 하여튼 연기성 흡수제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인가 알았고, 이산화탄소 질량을 몰 질량분의 질량에서 몰수로 환산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분자 한 개당 탄소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2몰이면 탄소 원자로 따져도 몇 몰입니까? 2몰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바로 탄소의 몰수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소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았어요. 탄소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환산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만일에 탄소와 수소 말고도 다른 원소, 특히 산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산소의 몰수가 얼마인지 환산해야 되거든요. 그거 환산하려면은 다시 수소 원자의 몰수를 수소 원자의 질량으로 환산합니다.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 또 탄소도 마찬가지로 질량으로 환산하죠. 그리고서 수소와 탄소와 또 산소가 시료 중에 있었으면, 시료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산소 있어요. 설탕 같은 거, 포도당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에 산소 있으면 산소 질량까지 합하면은 뭐가 될까요? 전체 시료의 질량이 되겠죠. 우리 전체 시료 질량은 내가 처음에 측정해서 알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계산해냈죠?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산소가 얼마 있었냐. 그래서 산소의 질량을 알고 산소 질량으로부터 다시 산소의 몰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몰 질량분의 질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소가 존재하는 것까지도 저 몰수를 저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주의 표시가 있죠? 주의 표시 밑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5쪽 아래쪽에 보니까 분자량 측정하는 건데, 분자량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 보러 가기 전에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사진 보여주기에는 그 사람 키가 얼마야? 그 사람 체중이 얼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서, 예, 그 사람의 체중이 120kg이야. 그럼 우리는 아예 나갈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아예 나갈 생각은 안 하죠? 이제 그 사람 체중이 이래서 30kg이야. 그래도 어때요? 안 나가잖아요. 적중 체중은 뭐 얼마에서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남자로 따지면 적중 체중은 한 60에서 100일 되고, 여자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예, 그 범위가 좀 더 전체로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 질량이 얼마인가요? 예? 최저 무게가? 저는 몰라요. 자, anyway, 저는 어떻게 저희 집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게 됐냐면은, 대충 내가 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내가 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진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했는데, anyway, 질량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질량을 10의 마이너스 15승그램, 이 정도 스케일까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무조건 어때요? 노벨상 타요. 제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르쳐 줄게요, 앞으로. 예. 그래서 노벨상 타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되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마킹 표시하세요. 첫 번째로, 저분자량 물질 분자량 측정하는데, PV = nR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저분자량 물질을 측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1번의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한 게, PV = nRT고, 저건 무슨 식입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공기 분자는 이상기체에 가깝다, 멀다? 이상기체에 가깝죠. 거의 이상기체의 거동을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온도가 높고 충분히 부피가 큰 상태, 압력이 낮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는 그것의 기체 압력이 1기압 근처이면은요,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상기체 거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기압이다. 그러면은 기체 분자 간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상기체 거동에서 벗어나는데, 적어도 10기압 이하, 거의 1기압 근처에서는 전부 이상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거동을 보이고, 그러므로 원래 고체로 존재하든지 액체로 존재하든지 기체로 존재하든지 상관없어요. 고체는 압력을 낮춰오면은 그것이 승화가 될 수 있잖아요. 기체도 압력 낮추고 온도 좀 올리다 보면 온도를 수백 도를 안 올려도 그것이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끓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 기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로 만들면 돼요. 온도가 몇 도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PV = nRT, 그래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몰 질량하고 PV를 서로 이항을 해가지고
되고, 그래서 이 몰 질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몰 질량은 PV분의 WRT. 그래서 그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여기서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PV분의 WRT. 질량은 우리가 용기 속에 그 기체 물질을 넣기 전후의 질량을 측정하면 돼요. 온도는 온도계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압력은 압력계 눈곱에 읽으면 되죠. 부피는 이미 용기의 부피를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분자량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증기압 내림을 통해서도 저분자량 물질의 분자량 측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환산해 보세요. 그리고서 저한테 확인 받으시면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생략.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세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을 통해서 분자량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단골로 나오죠. 동그라미 4번에다가도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하세요.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용맥kg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용질의 몰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래서 용질의 몰 질량하고 요 델타 TP하고를 서로 이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라는 것은 그 용매가 뭐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내가 측정하기 전에 이미 질량 측정했겠죠? 그리고 끓는 점 오르면 실험적으로 측정하면 돼요. 용매 질량도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몇 킬로그램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몰 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몰 질량 측정하는 것도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분자량 물질의 분자량 측정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PV 이퀄 NRT라고 하는 거하고, 동그라미 4번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분자량 물질의 분자량 측정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삼투압에 의한 판토프식을 이용을 해서 분자량을 측정하더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파란색 큰 불가사리 표시하세요. 실제로 제가 저런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저거 나와요라고 계속 강조했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요즘 단골로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세요. 파이 이퀄을 CRT이고, C라고 하는 것은 몰 농도예요. 몰 농도를 대문자 M으로 표현해도 되고 대문자 C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몰 농도 차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몰 농도 차이가 맞을까요? 몰 농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저 몰 농도 차이라고 하면은 저장액, 즉 묽은 용액과 고장액, 진한 용액의 농도 차이죠. 한쪽이 맹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농도 차이가 다른 농도가 있는 그것의 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몰 농도라 해도 상관없고, 몰 농도는 용액 1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용액의 리터 단위로 나타내는 부피 분의 몰수. 그리고 몰수라고 하는 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 V를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으로 치고, 몰 질량하고 파이브를 서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삼투압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부피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용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액 부피를 얼마로 맞추는지 내가 알죠. 그리고 저 그때 분자량 측정하려는 것에 질량을 저울로 재고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알아요. 온도는 눈곱 읽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분자량 측정할 수 있습니까? 분자량 측정할 수 있죠. 삼투압에 대한 판토프식을 통해서 고분자량 물질의 분자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분자량 물질의 분자량 측정을 보니까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GPC. GPC는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보통 생물학 책에서는 GPC라기보다는 SEC라고 표현하죠.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는데,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잘 배우고 있지만 제가 그냥 혼자서 빨리 독백하듯이 처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젤이에요. 고분자 물질인데, 고분자 물질이고, 우리 눈에 이 알갱이가 굉장히 작게 보여요. 젤이고, 여기 수없이 많은 다공성 통도들이 있어요. 다공성 통도가 있는데, 이때 다공성 통도의 이 폭 자체가 어떤 거는 가늘고 어떤 거는 굵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공성 통도의 이 폭 자체가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랬을 때 분자량이 큰 게 내려올 때는 사이사이로만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굵은 통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내려오고, 분자량 작은 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사이도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비교적 좁은 통로로도 하나하나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저기 삼성역, 코엑스 옆에 삼성역이 있죠? 코엑스 옆에 삼성역에서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강남역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공사를 하는 거의 이
자동차 차선을 3개씩 잡아먹는 차량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차는 어디밖에 못 오냐면은 테헤란도로만 오는 거예요. 테헤란도로 오니까 이 차량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오니까 이 통과하는 거리 자체가 짧죠. 그런데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가 역류는 안 해요. 왜냐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삼성역이 출발해 역류는 하는데 골목마다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목. 역류는 안 해요. 역류는 안 하지만 하여튼 골목마다 다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물론 이 차는 느리게 오고 이 차는 빠르게 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얘는 어때요? 경과 길이가 기니까 한참 뒤에 나오겠죠. 근데 차선을 1개 정도 잡아먹는 차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와요. 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알갱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하여튼 큰 거는 이 사이로만 나오게 되니까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알갱이들이 있기 때문에 알갱이 어떤 거에 보면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통로 쪽으로 삑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차선을 1개 잡아먹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는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골목은 아니지만 비교적 넓은 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 역삼동 어디로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제 차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도곡동으로 갔다 이렇게 올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적어도 오토바이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차가 크기 때문에 통도 자체가 좀 제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어때요? 빨리 나오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느리게 나오겠죠. 그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인데 표준물질이라는 것은 분자량을 알아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10만짜리가 분자량이 10만짜리는 빨리 나오니까 이 정도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분자량이 그거보다는 좀 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0의 4승이다. 2만짜리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 곱하기 10의 4승은 시간이 그거보다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자량이 예를 들어서 5천짜리가 있어. 5 곱하기 10의 3승. 이거는 그거보다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표준 물질을 가지고서 이게 그래프를 딱 만들어요. 이 그래프는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서 내가 분자량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했더니 시간이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이 직선 그래프에 딱 맞는 이 분자량이 계산이 되나요? 계산이 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GPC라고도 하고 SEC라고도 하죠. 제로가 제일이었기 때문에 제를 투과를 하는데 그때 분자량이 클수록 많이 투과해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골목골목마다 많이 투과해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퍼미에이션 패스웨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저렇게 알갱이로 채워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했기 때문에 GPC라고 나오고, 또는 크면 클수록 어때요? 사이즈가 배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죠. 생물 시간 이미 다 배워서 이해하고 있었남요? 네, 다 이해하고 있었죠. 자,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번에는 말디토프라고 하는 원리. 말디토프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측정하는데 분자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을요, 매트릭스 물질, 끈적끈적한 물질이에요.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분산을 딱 섞어넣어서 딱 붙여놓고서 여기다가 펄스 레이저를 딱 쏘면은, 그러면 이 펄스 레이저에 의해서 요 물질들이 어때요? 기화가 돼서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질문, 분자량이 클수록 빨리 도달할까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빨리 도달할까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빨리 도달하죠. 이 펄스 레이저를 딱 쏘게 되면은 이 입자들의 이온화가 일어나요.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파괴는 안 돼요. 파괴되면 안 되겠죠. 파괴되면 분자량 측정 못 하잖아요. 완전히 파괴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이온화되고, 이온화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자기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전극적으로 어떨까요? 날아가겠죠. 그래서 날아가는데 통로가 있으니까 이 전극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계속 지나가지고 이까지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방법에 의해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 그래서 이 멀티토프에서 토프가 뭡니까? 타임 오브 플라이트죠.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질문. 자, 이것도 분자량을 측정할 때는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분자량 측정할 때 분자량이 작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자, 이거를 분자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랄 때 분자량이 작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자량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GPC하고는 반대겠죠. 분자량이 작을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프가 딱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분자량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이 계산됩니까? 계산되죠. 그래서 제가 왜 GPC의 그래프를 해석을 했냐면은 표준 물질 가지고 저렇게 해석할 때는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 지금 매핑 일반학은 어느 정도 어려운 내용까지 빠르게 스크린을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를 시켜요. 질량 분석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다시 15쪽 제일 아래쪽으로 가보세요. 15쪽 제일 아래쪽에 가보니까 저 분자량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죠.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예요? 질량 분석기예요.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뭡니까? PV 이퀄 NRT죠. 여러분 제가 PV 이퀄 NRT를 통해서 분자량 측정할 때 기체 물질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상태에서 액체나 고체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액체나 고체 쓸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되기만 하면 돼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압력을 낮추고서 이렇게 온도를 조금 이렇게 점점 올리다가 보면은 승화가 될 수도 있고 기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 물질로 만들 수 있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질량 분석기도 기체 물질이야만이 어때요?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체거나 액체거나 기체거나 상관없는데 다시 보세요. 분자량이 너무 크면은요, 아무리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기화나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래 액체나 고체 물질이었는데 이 물질의 분자량 측정할 때 분자량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저 분자량 물질의 분자량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량 분석기나 PV과 NRT를 쓸 때는요, 분자량의 한계가 대략 우리는 1000 정도로 봐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한 1000 정도까지만 측정할 수 있더라. 자, 그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고,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밑에 딱 보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화. 굉장히 중요해요. 기화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이것이 원래 기체였든지 액체였든지 고체인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하여튼 기체로 안 되면은 이 물질은 분자량을 질량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험적으로 질문. 분자량이 많은 물질이 기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분자량이 많으면은 정상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분자량이 한 1000 미만일 때 질량 분석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우리가 낮은 온도 조건에서 끓는 점이 500도라고 해서 500도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500도에 올리면 분자 자체가 다 깨져버려요.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기화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낮춰요. 압력 낮추면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물질을 기체로 만들었어요. 기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빔을 빵 쏘죠. 그래서 전자빔을 빵 쏘아가지고 이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만일에 전자 한 개 떨어지면은 자기 전체 중성 분자에다 전자 한 개 떨어지니까 몇 가가 될까요? 플러스 1가 양일이 되죠. 전자빔 쏘다 보면은요,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게 마징가 Z처럼 생겼다라고 생각. 이게 분자예요. 분자인데 여러분들 마징가 Z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뭘 그릴까? 별을 그릴까? 이제 자궁계라고 생각합시다. 전자빔을 딱 쏟아보면은 여기 콩 맞아가지고 전자 한 개 탁 떨어져 나가서 그냥 플러스 1가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자빔을 쏘면은 결합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탁 깨져요. 그러면 요 프래그먼트, 파편하고 요 파편이 또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전자빔을 쏘니까 여기에 또 결합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편하고 이 파편이 될 수도 있죠. 또 여기가 깨지면 이 파편하고 이 파편 될 수 있죠. 또 여기가 깨지면 이 파편하고 이 파편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전자빔 맞아서 요거 깨지고 요거 깨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파편의 종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때 전부 이것들이 양이온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플러스 2가도 될 수 있고 플러스 3가도 될 수 있지만 참 재밌게도 확률적으로 보면 플러스 1가일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게 거의 99%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이 파편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양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극이라고요? 마이너스 극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확 이제 끌려가죠. 정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액셀러레이션, 가속이 되는 거예요. 가속이 대신에 날아가는데 슬릿을 만들어 놨어요. 슬릿을 만들어 놓은 건 왜 그럴까요? 벽이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딱 중간 통로로 향해서만 딱 하고, 중간 통로로 향해서 딱 왔을 때, 나머지 옆쪽으로 튀는 거는 이 슬릿에 벽에 막혀가지고 다 중간에 커팅됐어요. 중간 통로로 왔을 때 여기에 전기장이 딱 있거든요.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기장은 물리적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자기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장 또는 전기장이. 여기 이제 N과 S가 자기장인데 사실은 전기장하고 똑같아요. 전기장에서 어때요? 자기가 플러스 이온이니까 어떻게 휘어질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휘어지게 되고. 자, 질문.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플러스 1가가 많이 휘어질까요? 플러스 2가가 많이 휘어질까요? 플러스 2가가 더 많이 휘어지죠. 아까 우리가 톰슨의 음구승을 실험했던 그 물리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플러스 1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플러스 2가나 플러스 3가보다는 확률적으로 몇 가가 거의 돼버리더라고요. 재밌게도 플러스 1가가 대부분이에요. 똑같이 플러스 1가일 때 질량이 클수록 많이 질까요? 작을수록 많이 질까요? 작을수록 많이 휘어지겠죠.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녹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예, 녹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딱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4번의 밑에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읽습니다. 시작. 분자량이 작을수록 휘어지는 각의 크기가 크고 양전하가 클수록 휘어지는 각의 크기가 크고 또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어때요? 휘어지는 각의 크기가 크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휘어지는 각의 크기가 크고 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연결을 딱 해놓으세요. 파란색 형광펜 그 자세로 연결을 딱 해놓으세요. 제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모두 맥가 이온이라고 가정하자고요. 플러스 1가. 지금 이 파편이에요. 자, 다시 질문. 중성 분자 상태에서 질문하세요. 전자 한 개만 떨어져 나간 분자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한 부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양이온이고 전부 플러스 1가 양이온일 때 누가 제일 많이 휘어져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제일 적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휘어져가지고 얘들이 어때요? 이쪽으로 와서, 물론 이제 여기도 이 분자량을 자기장으로 조절하면서 이제 여러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이 슬릿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여기 부딪혀요. 분자량이 크면 어때요? 여기 부딪히겠죠. 그래서 분자량 큰 거 딱 부딪히면 나 얼마, 또 분자량 작은 거 딱 부딪히면 나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분자량,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로 생각해 봅시다. 분자량이 제일 큰 게 어때요? 여기 나오죠? 분자량이 작은 게 어디 나올까요? 이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자량으로 봤을 때 분자량 큰 게 여기 나오고 분자량 작은 게 이런 식으로 파편들이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일 분자량이 큰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성 분자 상태에서 뭐만 하나 떨어진다 그런 걸까요? 전자 하나. 그래서 분자량이 제일 크게 나온 이게 무조건 전자 하나 떨어진 질량이고, 전자 하나 떨어진 질량은 어떻게 하면 전자 한 개 떨어졌다고 해서 질량 변화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있죠.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128이에요. 전자 하나 떨어져도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128 AMU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바로 그거의 분자량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동위원소, 탄소라고 하면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있죠? 질량수가 13인 탄소도 1% 있잖아요. 질량수가 13인 탄소도 어때요? 이거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보면은 항상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존재비를 생각해서 약간 큰 것도 있고 약간 작은 것도 있고, 이건 다 뭘까요? 동위원소 존재비 때문에, 저런 식으로 동위원소 존재비 때문에 질량이 얼마씩 정도 차이 날까요? 1 정도만큼씩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편들이 보이죠? 파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안정한 분자예요. 안정한 분자는 약한 부위가 없으니까 그냥 전자 한 개 떨어진 게 제일 많이 나타나요. 센싱이라고 인텐시티를 보면은, 세기를 보면은. 그런데 굉장히 약한 분자는 여기가 유난히 약한 거예요. 여기가 유난히 약해요. 여기 유난히 약하면 어때요? 제일 많은 파편은 전자 한 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얘하고 얘 파편이 제일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어때요? 고분자의 제일 약한 부위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고분자를 NMR이라든지 IR이라든지 어떤 분석 장비도 쓰지 않고 질량 분석 스펙트럼만 딱 보고서 어때요? 이 분자 이거야. 진짜 콕 찍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도대체 몇 개나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수천 개 이상 딱 보면은,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거든요. 이 사람은 딱 질량 분석 스펙트럼만 딱 보면은 요거 뭐야? 분자 구조가 다 나와요.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이제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다 나왔냐면은 뭐를 측정하는 거?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량 측정하는 거면 뭐만 보면 된다고요? 요 위에서 질량이 제일 큰 거. 이거는 전자 한 개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만 공부하십시오. 매팽 일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학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느 화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요? 유기화학에서 나오죠? 유기화학에서 다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네, 유기화학에서 배우시는 내용인데 조한결한테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루이스 구조식하고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잠시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